안녕하세요. 네, CMS 과학 팀장을 맡고 있는 물리 담당하고 있는 오승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요번에 전에는 AP라고 되어 있었던 계열이 GS로 좀 변경이 됐거든요. 제이드스램이라고 해서 좀 변경이 됐고 S과학이라 해가지고 주말에 하는 단과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그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한 이유가 첫 번째는 교육과정 개편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능이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고등 내신이 좀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자사고 진학 후에 상위권을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조금 일반고에서 상위권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들이 가끔씩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자사에 진학 후에서도 그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의 능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새롭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합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1학년 때 물화생지를 다 통합해가지고 융합형으로 배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능을 그 물화생지 1, 2로 나누어서 보던 것을 이제 교육과정을 그 수능 개편이 되면서 통합과학 하나로만 지금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통합과학 내용 자체가 물화생지의 1, 2 내용이 다 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보다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과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과학이 1, 2로 되어 있던 것이 1, 2가 통합된 형태로 일반 선택이라는 것과 진로 선택으로 바뀝니다. 일반 선택은 기존으로 따지면 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교육부에서 자료를 올려놓은 걸 보면 1 내용과 2 내용을 다 섞어버렸어요. 섞어서 2 내용의 일부를 이 일반 선택인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새로운 교과과정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2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 세분화시킵니다. 세분화시켜서 뭐 역학과 뭐 환경, 그 다음에 전기와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화학에서는 뭐 산과 염기 중화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빼서 하나의 과목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용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질 거라는 게 지금 현재 예측입니다. 아직 교과서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분석을 못했는데 단원 배정을 보니까 조금 더 세분화돼서 여러 과목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합과학이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부모님들은 통합과학을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몇 번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통합과학 가지고 수능을 보는 것이지 교과 내신은 1학년 때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요 일반 선택이 2학년 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럼 2학년 걸 포기하고 1학년 것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통합과학도 많이 어려워지지만 이 일반 선택이 있는 과목이 중학교에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스타일로 공부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평균 아래를 깔아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과학도 대비를 하지만 이 일반 선택도 내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개편인데 수능이 통합과학 하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화생지가 한꺼번에 다 엮여있는 형태거든요. 그것도 그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고 묶여있어요. 통합과학의 맨 앞단원, 지금 현재 통합과학으로 말씀드리는 통합과학의 맨 앞단원은 우주의 행성인데 우주의 행성이 지구과학 내용이지만 거기에 물리화학 내용이 다 섞여있어요.
빅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빅뱅이 일어나서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우주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그걸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계산 과정은 화학에서 배우게 되고요. 빅뱅 자체는 또 물리학입니다. 근데 지구가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엮여버렸어요. 그리고 생명 파트에서도 실제로 생명 내용이긴 하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화학적 내용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또 단원이 몇 개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과학으로 통합이 돼서 중학교 수준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편하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모라생지가 다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합과학 하나로 배운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과목 하나로 줄었잖아, 공부하기 편하겠네라고 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물화생지의 원투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학습해야 되는 양은 8과목을 공부하는 양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변별력이 조금 낮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면접을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논술 시험을 조금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났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본고사 보완은 없다라고 못을 받았어요. 근데 서울대는 본고사 전부 눈치를 봐야 되니까 본고사 부활을 못 시킬 수 있지만 연대는 또 다르죠. 사립이니까 연대에서는 본고사를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연대에서 발표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어떤 교육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킬러문항 배제라고 해서 올해 7월달, 8월달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문제입니다. 대통령님이 수능 문제 너무 어려워, 킬러 문제 다 빼 라고 했죠. 그래서 모평에서 학생들이 멘붕이 왔어요. 어떤 멘붕이 왔었냐면 제가 고3 학생 수업을 하면서 모평을 딱 봤는데 킬러는 없네? 근데 시간 모자랐겠네?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시간 남았니? 전에는 킬러 너무 어렵다, 딱 눈에 딱 보이는 문제는 제끼고 그냥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서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은 다 풀 수 있어 보여서 다 건들다 보면 꼬여가지고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게 결국은 중킬러가 증가했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적으로 수능 만점자가 1명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어가 완전히 불수능이었어요. 수학도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웠던 게 선생님들 분석을 보면 킬러 문항은 없대요. 근데 킬러에 준하는 문항들 수가 늘어나니까 학생들이 시간 배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마지막 문제들을 찍거나 아니면 아예 체크를 못하고 낸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학생들을 중학교 좀 여유 있을 때 고등학교 내용을 배우면서 수능 대비라든지 아니면 내신 대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취지를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 내신을 보면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술형, 논술형 문항으로만 출제해라 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객관식 문항은 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수능은 다 객관식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준비랑 수능 준비랑 별개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신 준비를 해놓지 못하거나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놓지 못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가서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내신 반영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화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 줄여버렸죠. 그러면 결국은 최상위권 1등급 학생들은 감동이 없어요. 그럼 2, 3 학생들이 밀어 터지겠죠. 원래 2등급 했던 학생들이 그 중에서 최상위권 애들은
1등급으로 넘어가겠지만 2등급에서 중상위권 하던 친구들은 3등급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부 어떤 내신 학원에서는 벌써부터 고1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반을 개설을 했더라고요. 내신 대비반을 개설을 해서 지금 내신 대비를 들어갔어요, 이미. 그리고 고2 진학 이후에는 문제가 또 발생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은 통합과학을 보는데 내신은 일반 선택 과목을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전에는 통합과학을 안 보고 원과목을 봤습니다. 수능을. 뭐 아주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투과목을 본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원과목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내신은 지금 기존에 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은 수능대로 통합과학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신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와 함께 수능도 3학년 때 그냥 2학년 때 배웠던 거 몰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감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생기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대학에서 지금 발표한 바로는 정시든 수시든 통화기록부를 모두 다 점수화해서 반영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그걸 정성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학교도 있어요. 정성적인 반영은 학생 통화기록부의 석차를 보는 게 아니라 세부특기사항을 보는 거죠. 그 세부특기사항을 보는 건 지금 명지학교랑 과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세부특기사항에 그 학생의 특징이 기록이 되거든요. 어떤 학생의 예를 들어드리면 세부특기사항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학생이 광물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구분할 수 있으며 광물의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음이라고 써준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한 친구는 자신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암석을 구해서 그 암석에 들어있는 광물을 스스로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실제적으로 명지학교나 과거에서 평가를 높이 받은 그 세특은 두 번째 세특입니다. 그냥 단순히 배운 내용을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해서 본인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설계하고 해본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대학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성적인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특 관리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세특을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 여고가 하나 있어요. 모 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한테 너 뭐 특별하게 다른 애들하고 차별화된 거 뭐 있니? 갖고 와. 세특에 올려줄게.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생을 보고 학생의 특징을 기록해 줘야 되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차별된 점을 어필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지만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가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걸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챙겨야 되는 이중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것까지 해야 못할 일이죠. 그럼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몇몇 학부모님들은 명작조 준비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그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들 그것들을 돈을 주고 대학생들한테 시켜서 받아내는 경우 그게 고등학생들한테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학생들 자생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학생부 관리를 할 수 있게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같이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우선 GS과학이라고 해서 3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S과학이라고 해서 2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GS과학 BA가 있고 H가 있고 공통과학이 있습니다. 딱 눈에 보이시는 과목이 하나 있죠. 공통과학. 요거는 중3 학생들을 집중 타겟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3 학생들을 제외한 요 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2 학생들까지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학년에 관계없이 본인이 수준에 맞는 걸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GSB와 A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GSB는 GS 베이직 과정으로서 중등 물리 화학 파트에서 고등학교에 나오는 내용들을 심화해서 고등학교 내용과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수업했던 내용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중학교 내용 맞아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사고 논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 자체가 단원 하나가 끝나게 되면 맨 뒤에 학생들이 논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실험을 딱 주고 그 실험 한 데이터만 가지고 본인이 실험 분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든지 논술학습을 같이 병행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재의 특징이 영작교나 자사고 진학을 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교재가 참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기본 교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내용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같이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있는 GSA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끝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물리화학 파트의 심화 내용까지 한꺼번에 연계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재 자체가 한 단원이 끝나면 창의, 실험 설계 문제라든지 논술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실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지에서 주고 있는 실험 말고 다른 형태로 실험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업 중에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자사고 진학을 위한 실력 배양인데 이 교재 자체의 특징이 뭐냐, 영재학교나 경시 기출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고2 학생들한테 풀렸더니 못 풀어요. 손을 아예 못 대요. 그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수업에서 사용했던 교재의 내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GSB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비행기에서 구호 문자를 무인도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포물선 운동 문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 구호 물품을 낙하를 시키게 되면 이 구호 물품은 비행기와 같은 속도로 수평으로 날아가게 되고 수직으로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걸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이게 기본 교재입니다.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풀이 쓰고 답까지 해서 정확하게 풀이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풀이를 쓸 때 간단하게 계산 과정만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서 어떤 원리와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GSA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높이 h에서 낙하한 물체가 한 바퀴를 돌기 위한 최소 높이 조건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이 윗면에서 분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찾을 수 있는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깥쪽으로 튕겨나가려는 관성력인 원심력에 의해서 이 바닥면을 누르는 힘이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실제로 수업했던 내용이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시험은 어떻게 봤느냐? 시험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 문제는 에너지에 관련된,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수능 문제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 이 과정에 있던 친구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정확하게 맞춥니다. 풀이 과정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어떤 물체를 수평원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면서 비스듬히 던져 올렸다. 이 물체의 수평 도달 거리와 최고적인 높이가 같다면 얼마의 각도로 던졌느냐, 그 각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3 학생들도 힘들어요. 이거는 실제로 영재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풀리고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영재학교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 놓고 얼음 위에 올려놓으면 실이 점점점 얼음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 파고 들어가는 현상을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진행한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세요. 저희가 50점 만점으로 WT를 보고 있는데 매주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WT를 보는데 우리 애는 왜 20점밖에 못 나와요? 라고 하세요. 어머니 문제를 보시면 이거 경시대 기출문제고요. 수능 문제고요. 영재학교 기출문제니까 당연히 점수 안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시험을 보는 거고 학생들이 이거를 최소한 20점만 넘기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신대요. 근데 며칠 뒤에 또 전화를 하세요. 왜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문제를 보시라고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GSA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도 국제 물리올림피아드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 학생은 일로 가고 이 학생은 일로 왔을 때 둘이 제일 가까워지는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때 학생들은 대부분이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를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삼각형 닮음을 이용하면 1분만 해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영재학교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문제를 상대 속도로 보자마자 상대 속도로 푼 친구들은 영재학교 떨어진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직관력이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2 학생들한테 풀렸을 때 고2 학생들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요 물체들이 서로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요 줄에 걸리는 힘하고 가속도 구하고 요 B만 마찰력을 하는데 마찰력을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4가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수능에서 나오는 힘과 운동에 관련된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문제인데 요것도 보시면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시험을 봤던 문제거든요. 질량 10.00g의 비닐 주머니에 산소기체를 가득 채우고 질량을 쟀더니 12.00g이었다. 같은 조건에서 기체 X2, O2를 이 비닐 주머니에 넣고 질량을 쟀더니 이거였다. 비닐 주머니 속에 있는 얘의 몰수를 구해라. 이거는 조금 정량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양론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화학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많이 시키세요. 실제적으로 화학에서 킬러 문항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 숫자 계산이나 양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화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수능 문제, 경시대회 문제, 영재학교 기출 문제 등등등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수업했던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탄성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탄성의 정의부터 해서 탄성력이 무엇인지, 탄성력이 왜 그렇게 결정이 되는지 얘기를 하고 용어처럼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결했을 때는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를 다 수업 중에 학생들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상상해보자 학생들한테 생각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노트 필기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노트 필기를 한 거를 제가 항상 도장을 찍어주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 필기 빠진 게 있으면 학생들한테 이거 왜 빠졌니? 난 분명히 이거 설명했는데 너 왜 빼먹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학생들한테 노트 필기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적으로 그 아까 보셨던 도로에 물체 2개 연결되어 있고 책상 위에 물체 하나 있던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개념을 한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개념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 어떤 생각을 도입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그런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이걸 응용해 한번 풀어보라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럼 GSH는 어떤 또 차이점이 있냐? GSH는 아직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번에 또 3월부터 만들어지는 말인데 물리화학학습을 굉장히 심화된 내용을 할 겁니다. 이 수업은 실제적으로 뭐 원교재, 투교재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원, 투를 동시에 사용하게 될 거예요. 원, 투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원교재 끝내고 투교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의 운동 파트면 투의 운동 파트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내용과 투 내용이 따로 놀지 않고 한꺼번에 한 문제가 체계가 잡힐 수 있게 흐름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원 내용인데 투에서 좀 더 심화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화 한 문제 특징을 흐름을 잡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물리 화학에 대해서 원 내용, 투 내용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배우다 보면 이해도 향상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영재학교 데뷔했던 친구들을 저희가 여름방학 때부터 11월 말까지 물리 1, 화학 1, 물리 2, 화학 2를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했던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 어느 학원을 가도 수업 내용이 너무 쉬워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에 흐름이 잡혀버리니까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된다.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있어요. 과학 내용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고가 친구도 과학은 안 다녀요. 그리고 고등학교 갔을 때 이렇게 흐름이 잡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실수로 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해놓고서는 설명을 안 하고 문제를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맞춰버려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독보적으로 내신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죠. 그럼 통합과학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3월부터 새로 개설을 할 건데 이 통합과학은 내신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선행을 하고요. 그리고 고등 내용을 병행을 합니다. 고등 내용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과학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학교에서 출제하는 심화된 문제들까지 풀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교 상위권이라든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데 기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합과학을 부모님들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과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통합과학 교재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화학 원 내용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다른 점 보이시나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설명하는 깊이만 다릅니다.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죠. 통합과학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로 설명하는 내용을 화학원에서는 좀 더 깊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통합과학에서는 아까 보셨던 주규 문제를 요 문제로 되고요. 화학원에서는 요 문제로 됩니다.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둘의 차이점이 없어요. 문제의 차이점.
그냥 화학 원 내용을 조금 쉽게 다듬어서 낼 뿐입니다. 그럼 화학 원을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이제 그냥 읽으면서 답을 찾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에 있는 비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보시면 거의 원문제하고 요 교재에 있는 문제의 중간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나 과학 포기할래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물리는 어떠냐? 물리는 더 심각합니다. 물리는 통합과학 내용이 물리 2 내용입니다. 통합과학에 보면 중력 얘기가 나오고요, 자연학과 나오고 포물선 운동이 나옵니다.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 물리학에서 보면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이 나오죠. 물리 2의 중력 얘기가. 근데 중력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나온 게 엄청나게 길게 나오죠. 확대해서 보시면 통합과학에서는 중력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물리 2에서는요 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요 중력은 그냥 지구에서의 중력만 얘기해요. 근데 물리 2에서는 지구에서의 중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체 사이에서든 다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이 내용을 배우고 나서 이걸 배우면 그냥 읽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2번 배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통과학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물선 운동 및 수평으로 던져주는 문제. 여기 보면 물리 2에 나오는 수평으로 던져주는 문제. 얘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좀 더 세분화돼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세분화돼서 배운 친구들은 이 내용을 그냥 읽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통합과학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m, 1초 지면에 도달했다. 그러면 얼마를 갈 수 있느냐? 수평이 얼마를 갈 수 있느냐? 그럼 수평 속도에다 1초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3m 가게 돼요. 근데 물리 2에서는 약간 좀 변형을 해서 시간을 구해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요 떨어진 높이 구하고 던져진 거리 2가지를 구하게 돼요. 근데 강물에 떨어질 때 수평으로 도달을 거리면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 2 문제에서 조금 쉬운 부분만 골라서 통합과학을 배워요. 그럼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비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무주전을 타고 미지의 행성에 도착을 했어요. 중력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높이 h인 절벽에서 수평으로 5m/s로 던져집니다. 근데 지구의 중력이 한 분의 1이었고 높이는 10m래요.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분석해서 운동을 끝납니다. 지구보다 한 분의 1의 가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지구의 제곱배가 됩니다. 지구의 그 루트 3배가 됩니다. 지구에서의 시간의 루트 3배가 되고 떨어져가지고 운동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요 2 문제를 융합해서 행성을 바꿔서 중력을 바꿔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느냐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통합과학을 그냥 통합과학만 배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배우기 전에 최소한 원과목이라도 한번 배우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좀 더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문제를 아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원을 뿐만이 아니라 2까지 아우를 수 있는 GS 과정을 좀 더 강화시켜서 진행을 해보자 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저희가 수업에서 사용했던 문제나 저희가 WT에 사용했던 문제들보다 내용이 더 쉽고 문제가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S 과정을 좀 강화를 시켰고요. 그러면 GS까지는 난 필요 없고 그냥 선행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과학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등 기본과학
하고 중등 심화과학 그리고 고등과학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를 만들었고요. 중등 기본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등 완자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등 완자라는 교재를 중학교 1, 2, 3학년 물, 화, 생, 지, 파트 내용 전체를 6개월에 끝내고 있습니다. 한 번 수업에 4시간 진행을 하고요. 3시간 반은 이론 수업, 30분은 W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중등 내용을 총 정리함으로써 세특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지 미리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1, 2, 화학 1, 2를 배우기 위한 기본 과정이 되겠고요. 중등 심화 내용을 조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교육과정에 비해서 현재 교육과정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내용인데 지금은 안 배우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그 과학 내용의 레벨 차를 너무 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교재에는 없지만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다는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수업했던 내용 중에 현재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판의 경계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삽입형 경계, 그 다음에 충돌형 경계,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고정형 경계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들한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줬더니 이건 책이 없는 내용인데 왜 해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너네가 지금은 안 배우지만 고등학교 갔을 때 이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럼 한번 들어보고 반 친구들과 가서 처음 보는 애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본 애들은 겁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운 내용을 같이 설명을 했는데도 잘 따라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6개월에 물 중 1, 2, 3을 다 끝내야 돼요. 그럼 2달에 한 학년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학기를 끝내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수업에 한 단원이 끝나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WT 성적을 보내드리면 우리의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세요. 그럼 어머니들께 아니 한 단원을 한 시간에 한 번 수업에 끝낸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저희는 보고 그거를 뛰어넘는 친구들과 그 기본 수준을 맞춘 친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본과학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산소기체 10ml와 수소기체 20m를 반응시켰다. 수증기 20m가 생깁니다. 산소 분자 100개가 모두 수소가 반응한다. 수증기 분자수는 얼마냐? 이거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알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10ml에 100개가 들어있으면 20ml에 200개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수증기는 200개 생겼으니까 200개가 됩니다. 근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는 아주 짤막하게 한 줄로 끝나요. 예전에는 이 아보가드로 법칙 가지고 문제를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냈었는데 지금은 한 줄로 끝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들이 고등학교 내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학생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했느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분 측정기에다가 넣었더니 30psu로 나타났다. 이때 소금을 100g 속에 놓여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해라. 이 psu라는 것은 1000g당 포함되어 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그럼 100g이니까 요거에 10분의 1이 되겠죠. 양은 10분의 1로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 문제들은 되게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나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계산 문제 거의 없어요. 계산 문제만 나오면 학생들이 겁을 먹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 20도씨 상기압에서 부피가 500ml의 질소기체였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기체의 부피를 100 이렇게 바꿨다. 압력은 얼마가 됩니다. 요거는 학교에서 거의 학생들한테 문제를 거의 안 풀립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돼요. 이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전부 다 학교 기출문제들로만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하고 이런 정량적인 계산을 잘 안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산 문제만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중등 심화과학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과학이 고등과정과 너무 갭이 커요. 그래서 가장 갭이 작았던 교육과정이 6차 교육과정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했던 중등 하이탑 교재로 물화를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인데 학생한테 운동을 설명하면서 가속도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아예 가속도 운동을 해버렸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설명을 하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니까 학생이 이렇게 쉬웠어요? 어려운 내용을 한 번 배우는 게 힘든 거지 한 번 배우고 나니까 응용이 되니까 너무 쉽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에너지 보존을 모두 다 실험으로만 하면 정량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연계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능력, 고등학교 내용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배워서 영재나 과거를 진학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문제를 미터 퍼 세컨드로 안 내고 킬로미터 퍼 아워로 냈어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단위만 됩니다. 미터 퍼 세컨드로 고쳐서 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기출입니다.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6차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중학교 내신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강동에 있는 배재 중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고등학교 넘어가면 2에 나와요. 물리 2에 나오고 통합과학에서 한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가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했고요. 자, 고등과학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 과학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학생들이 과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과학 내용을 적응시키는 연습을 많이 시킬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푸는 문제는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를 융합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기초적인 능력을 좀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보시면 중학교 문제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서술형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관련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과학고 진학 및 고등학교 상위권 유지를 할 수 있는 필수적인 학습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학 로드맵은 어떻게 되느냐? 혹시라도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영재반을 목표로 하느냐, 의대를 목표로 하느냐 좀 갈등이 있으실 거예요. 영재반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의대 준비가 그냥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영재반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9월 달에 기본과학을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월부터 8월까지 심화과학을 하시고 GS 과정을 다 짚은 다음에 물리인증제를 한번 하시고 영재반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리인증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리인증제가 예전에 물리 올림피아드였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학생들한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그 과정을 패스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몇 등급으로 패스했느냐를 주거든요. 근데 이 물리인증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가 영재학교에서 다루는 영역을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물리인증제를 한번 본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친구인데 중학교 2학년에서 물리인증제에서 중급을 패스를 했어요. 브론즈로 패스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영재학교 붙어버렸어요. 선생님 인증제 앞쪽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고서는 영재학교로 붙어버렸어요. 그것도 한국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해 주시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택하고 요거는 선택인데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분명히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한번 좌절을 보게 돼요. 너무 어려워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이 과정을 진행했던 친구들 중에 3분의 1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하고 자기는 좀 편하게 공부하고, 그래서 다른 학원을 갔는데 이 과정을 했던 친구가 다른 학원 탑이에요. 독보적으로 탑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 한번 꼬꾸라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한번 여기에서 슬럼프를 겪더라도 이 과정에서 GSH까지 끝낼 수 있게 여유를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GSH까지 끝나게 되면 물리 엔딩제를 해서 영재에 대한 적응력을 한 번 더 키워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놨고요. 지역이나 전국자사,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학년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과정이 빠지거든요. 이 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때 통합과학을 한번 돌려주십니다. 저희가 통합과학은 학생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학원에 특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 특강 때문에 저희가 통합과학마저 시키는 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 3월, 3, 4, 5, 9,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에는 이론 중심의 수업 플러스 내신 수준의 문제, 이 부분에서는 심화된 문제를 통해서 강남 쪽에 되게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 학교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학교들 기출 문제, 그리고 실제 수능 문제들 중에서 통합과학 내용을 갖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학생들이 내용 배우고 난 다음에 문제 바로 풀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풀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활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식의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자사나 전국자사를 상위권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이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지역자사나 일반고 상위권을 목표로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중1서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중1서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고요. GSH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GSA는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과정을 빼고 저희 S과학에 있는 고등 물리, 화학, 원과정을 시켜주십니다. 이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최상위권으로 가요. 일반고. 그리고 그냥 일반고 가서 그냥 중간 정도 레벨에서 인서울만 하기 원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GSA로 나가는데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GSH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학생 수준에 따라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면 최상이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차선으로 GSH를 하셔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업하면서 GSH를 진행해야 되는 지금 이 GSA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너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GSH 가는데 겁먹지만 이거보다 쉬워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더 쉬워. 이렇게 로드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S랑 S 과정 시간표를 좀 보시면 저희가 GS 과정에서 A, B 같은 경우에는 셀페이드라는 배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셀페이드 2단계를 GSB로 배정을 했고요. 3단계를 GSA로 배정을 했습니다. 교차로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를 앞에 화학을 뒤에 이렇게 교차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이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좀 몰빵을 시켜놨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물리, 화학을 진행하는 요 사이에 원과정이 교차로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몸은 하나인데 여러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법을 썼고요. 교차로 들어가게. 물리가 GSH를 하면 화학 선생님은 고1 화학을 하시는 거고요. 화학이 이제 GSH를 하게 되면 요 과정, 요 시간대에 제가 물리니까 물리는 고등학교 원과정을 하게 됩니다. 통합과정
과학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요일 날 배정을 해놨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이렇게 1시부터 해서 진행을 해서 5시에 끝나는 형태로 해서 4개월씩 2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풀이랑 심화 정리를 해서 문제를 통해 심화 내용까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매스과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중등과학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3시간 30분 심화반도 3시간 30분을 진행을 하고 30분은 WT를 무조건 진행합니다. 그래서 WT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희가 성적을 누적해서 한 달 단위로 성적표를 보내드릴 거고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은 그 일요일날 수업을 하고 최소 목요일까지 부모님들 카톡으로 그 주에 성적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고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1, 화학1, 물리인증제, 물리1, 2, 화학1, 2에서 하이탑. 요 과정은 GSH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과정들은 완자랑 그 다음에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3시간 30분 강의에 30분 테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요 물리1, 화학1 진행했던 친구, 한 명 중3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 모의고사를 풀리면 이제 저희가 수업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2번을 돌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수능 모의고사를 풀리면 50점 만점에 46점 정도 가요. 이제 중3입니다. 그렇게 좀 빡세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가서 과학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중등과학을 해야 되느냐, 중등심화를 해야 되느냐, 고등을 해야 되느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학생의 지금 진로하고 현재의 학년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진로가 그래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든지 영재 쪽이나 과거 쪽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중등심화보다는 빠르게 고등과정을 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중등 기본이 끝난 다음에 고등과정으로 바로 넘어가도 저희가 수업할 때 중학교 때 이런 내용 배웠는데 기억나니?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만 학생이 조금 그 수업의 깊이 차이 때문에 초반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중1이 되는 중1인 학생, 중2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과정을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가셔요. 영재를 생각하신다고요. 고등과정을 한 친구들하고 안 한 친구들하고 수업을 받아들이는 속도랑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중등 내용을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고등 내용을 빠르게 진행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런 상상하는 것 자체를 못해요. 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수업에 집중하는 게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을 지금 중1, 이제 중2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고등과정을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있고, 중2 심화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페이드 3과정을 진행시켜 주시는 게 영재학교 대비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의대를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 영재 커리를 조금 고민해 보시고, 영재 커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2학년 9월부터 해서 영재학교 유치가 끝나는 8월 달까지 물화생지를 고등학교 1, 2 과목을 다 종합해서 중등하고 연계된 내용을 다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에서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유전 파트 하고 세포 분열, 그 다음에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소화순환 부분을 좀 힘들어하거든요.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순환을 좀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도 거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를 생각하신다라고 했을 때 영재학교를 가는 목적이 아닌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중계 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분당을 지원을 나갔었는데 분당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굳이 영작교를 왜 준비해가 아니라 영작교 준비하면 운 좋으면 영작교 가는 거고 아니면 의대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이 정부에서 오늘 긴급 발표를 했죠. 2,000명 증원 계획이다. 의협에서는 지금 2,000명 증원하면 자기네들 다 폐업하겠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명 증원하면 의대에 대한 메리트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2,000명 증원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 안에는 의사들이 넘쳐나는 이탈리아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의사들끼리도 경쟁이 돼서 결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 쪽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 의대보다는 치대나 한의대를 조금 추천을 많이 해요. 한의대 정원은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은 요즘에 찾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양약보다는 한약이 더 잘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대 쪽이 조금 더 비전이 있다.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료 수가가 딱 획일화된 게 거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병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피를 지금 제가 97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20년이 넘었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진학을 시켜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미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통증의학과에서 병원 시스템을 설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의사계통을 갈 거면 병원 시스템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의료장비 개발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진단법 개발 쪽으로 하는 게 더 비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재수에서 영작교 졸업하고 재수에서 의대 간 친구가 해준 말이 선생님 연대의대가 좀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물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연대에서 갑자기 물리 성적 좋은 애들을 먼저 뽑아버렸어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의학 쪽에서 분석 기법이 생물학적 분석 기법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분석 기법이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좀 잘하는 애들을 뽑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실제적으로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은 따로 면접을 했는데 물리 문제를 좀 많이 물어봤대요. 연대에서 따로 면접을 했어요. 아예 영재학교 출신들. 그래서 물리 문제를 좀 많이 물어봐서 생명과학하고 화학은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물리도 손 놓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수능 만점자 친구 같은 경우도 수능 만점인데 서울대 의대를 못 갑니다. 선택 과목을 생지를 했어요. 서울대 의대는 물, 화 중 한 과목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선택 과목에 걸려서 못 갔거든요. 근데 그 학생 인터뷰를 보니까 그 학생은 전략적으로 연대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지를 선택했더라고요. 성적 잘 나오니까.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머니들께서 설명회를 많이 다녀보시고 이 학원, 저 학원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지 학생들 진로를 선택해 주시고 학생들의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